2022년 2월 24일 4시 50분 폭격소리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3만 명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진격했고 민주주의 대 러시아라고 불러도 될 만큼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죠. 우리나라도 해방 후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편으로 갈라져 3년간 치열하게 전쟁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직접 전쟁을 경험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는 만큼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잘 알고 있죠. 전쟁이 시작되자 미국과 EU 등 유럽 국가에서는 강력한 경제 제재와 함께 무기 지원과 의용군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으며 러시아는 왜 고립되고 있는지, 우리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전쟁은 다양한 이유로 존재해왔습니다. 어떤 전쟁은 자원 때문에, 어떤 전쟁은 이념 때문에, 어떤 전쟁은 복수 때문에, 어떤 전쟁은 서열 때문에 5000년간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만큼 무수히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요. 본격적인 전쟁의 감소는 19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이 시작된 후 1인당 생산량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근대화라고 부르는데, 불을 쌓기 힘들었던 과거에는 전쟁을 통해 물자와 자원을 얻는 방법으로 불을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에 나가서 보수를 받으면 하루에 10만원 정도 벌 수 있었지만 하루 종일 밥 깔고 벼 심는 농부 일을 하면 하루에 1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 정도로 용병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기도 했고, 승리했을 때 약탈품과 같은 인센티브도 있었습니다. 산업화 이후에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불을 쌓기 시작했고, 산업과 무역으로 불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에서 사람들을 죽여가며 하루에 10만원 버는 용병과 기계들을 관리하며 하루 10만원 버는 기계공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신가요? 당연히 후자지. 누가 목숨 걸고 개고생해서 같은 돈 받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산업화를 거치며 물물교환식 교환만 이루어지던 시장은 근대화 시기에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산업 생산과 대규모 분업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고, 덩달아 무역도 중요해졌습니다. 산업화 이전 경제에서는 생산자들이 직접 소비를 했지만 산업화로 인해 생산물이 압도적으로 많아지자 생산물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중요해졌죠. 무역과 함께 GDP는 빠르게 성장해 나갔습니다. 평화로운 상호작용 수익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거죠. 무역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지고 경제 협력을 통해 얻는 수익이 늘어날수록 분쟁은 비생산적이고 매력 없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제 구조는 분쟁을 피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 전쟁은 생산과 무역의 연쇄를 깨뜨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전쟁한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를 예를 들면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본 원료와 재료들을 일본에서 수입하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군사적인 승패를 떠나 누가 이기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겠죠. 두 번째로 상호 번영의 관계입니다. 외국의 번영이 국내의 번영과 연관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의 황폐화가 국가 전체를 침체시키고 각국의 안정에 해롭다는 걸 의미하죠. 당장 중국이 뿅 하고 사라진다고 가정했을 때 수출과 수입이 줄고 수출할 수 있는 다른 시장을 찾고 공략하는 데 투자해야 하며 외교의 방향성도 바뀔 겁니다. 세 번째로 높아진 경제적 취약성입니다. 전쟁에 관여하는 국가는 구매자가 다른 시장을 찾아 떠날 수도 있고 외국 자본이 달아날 수도 있으며 신용거래가 동결되거나 비싸질 수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들면 러시아의 자산은 해외로 반출이 금지되었고 국제 신용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뱅크런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의 경제 시스템은 마비되었고 국외로 피난을 가고 있습니다. 피난을 가며 생긴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네 번째로 열린 경제적 접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연결된 경제는 경제적 주권을 국가가 통제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만약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 땅이라 가정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비옥한 땅으로 인해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서울과 키우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꼭 우리가 소유해야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운송, 문화, 안보 등등을 고려했을 때 꼭 그 땅을 소유해야만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무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겠죠. 농업이 강한 우크라이나에서는 고품질 밀을, 우리나라에서는 전자기기를 교환하여 상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연결된 경제적 풍요로움이 전쟁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산업, 무역, 금융체제가 팽창하고 상호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전쟁은 미친 짓이라는 생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기피하는 태도가 강해져 온 까닭에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전쟁은 최후의 수단, 모든 선택지가 실패로 돌아간 마지막 선택으로만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유용성과 정당성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특히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뚜렷하게 변화된 이 시각은 21세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경제개발이 심화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
국가끼리 전쟁을 일으킬 확률은 계속 낮아져 거의 0%에 가까워졌습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안보의 딜레마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보의 딜레마는 A 국가가 안보 불안을 느껴 군사력을 증강할 때 다른 B 국가가 그걸 보고 안보 불안을 느껴 군사력을 증강하고 A는 또 그걸 보고 군사력을 증강해 결국 A와 B 국가의 안보 불안이 심해지는 딜레마적 현상을 말합니다. 또 선진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국내에서도 다양성, 관용,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통해 높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고 덕분에 가장 치명적인 내전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전은 민주주의가 덜 발달한 국가들이나 독재 국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내전을 겪는 국가들은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반란이 일어난다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무자비한 조치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반란자들을 도운 민간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영국 제국과 프랑스 제국이 무자비한 조치를 취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만행들도 19세기 말부터 자유화가 심화됨에 따라 점점 인식이 변해갔고 1945년 이후에는 탈식민화의 물결이 자유민주주의 제국들에게만 일어나기 시작했죠. 비민주주의 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패배해 분쇄되었고 소련은 전체주의 체제가 해체될 때 평화롭게 분해되었습니다. 또 중국은 티베트와 위구르의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데 성공했고 비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한 앞으로 억압은 계속될 것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성공 핵심 요소로 꼽히는 마음먹기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더욱이 마음먹기는 무자비한 탄압에 비해 효과는 훨씬 떨어지고 비용은 훨씬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언제나 마음먹기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제의 구조상 바닥으로 크게 떨어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먹기에 실패했다면 탄핵을 통해 새로운 지도자를 뽑으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먹기에 실패할 경우 계속되는 내전과 반란이 일어날 것이고 이는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물질적 풍요와 섹스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예로부터 젊은 미혼 남성들은 사회에서 가장 공격적인 부류였습니다. 과거에는 보수적이고 하루하루 반복되는 따분한 일상을 벗어나려 하면 군사적 모험이나 비용이 많이 드는 여행을 제외하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또 전쟁 승리 시 얻는 전리품 중 하나로 약탈과 강간이 있는데 이는 병사들의 권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성적 기회가 크게 늘면서 전시에 입대할 유인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여성의 가사가 대폭 줄고 효과적인 피임법이 도입되었으며 여성이 가정밖 일터에 진출하기가 수월해지고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여성의 해방을 바라보는 자유주의적 시각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시각에 남성들도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남녀 모두의 성 역할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근대화 평화에 이바지한 면이 있습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 7월과 8월에 영국과 독일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눈에 띄게 전쟁에 열광했습니다. 이 국가의 남성 중 15에서 29세 남성의 비율은 영국은 35%, 독일은 40%였지만 2000년대에는 24, 29%로 낮아졌습니다. 그에 반해 이란은 2000년대에 48%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일할 때나 운동할 때나 게임할 때 문화를 불문하고 완전 전투민족이잖아요. 승리에 목숨 걸고 남보다 뛰어나야 되고 순위 매기고 이런 열정적인 모습이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보기 어렵게 됩니다. 그럴 에너지도 없어져요. 또 군사 전문가 에드워드 루트학은 오늘날 교전이 크게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로 출생률을 이야기했는데요. 선진 사회에서의 출생률이 급락하는 현상은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짐을 뜻하고 이는 오늘날 부모가 자녀를 잃지 않으려고 과거보다 훨씬 더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추 맞는 이야기 같아요. 이러한 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평화에 긍정적인 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중국의 변화입니다. 중국이 1970년대 말부터 2015년까지 한자녀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중일 세트로 묶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전쟁을 억제하는 요소 중 하나라면 동북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크게 낮추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핵무기는 전쟁과 분쟁을 막는 최후의 수단으로 자리했습니다. 1945년 이전에 없었던 이 요인은 핵폭탄이 실전에서 사용된 이후 강대국 간 평화에 크게 이바지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핵은 꼭 평화에 이롭기만 한 요인은 아닌데 핵무기가 테러로 이용되거나 혼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독재 국가의 경우 개인에게 엄청난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을 상대할 경우 핵 억지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북한을 생각해보면 인민의
뜻에 따라 핵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개인의 이익과 역량에 따라 핵폭탄을 발사할 수 있겠죠. 반대로 미국에서 바이든 개인의 이익에 따라 러시아에 핵을 쏘려 한다면 과연 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먼저 핵을 발사해 방어적인 수단으로서는 가능하겠지만 바이든 혼자 개인적으로 핵을 발사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상업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경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이유도 경제 기반이 약한 국가의 독재자가 핵을 보유하게 되면 생기는 문제 때문에 핵 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의 콘텐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해결책과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해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 왜 과거보다 전쟁이 덜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선진사회에 살아가는 만큼 앞으로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